1999년 독일 한 언론사가 기이한 실험을 벌였습니다. 길거리의 팔라펠 판매원에게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물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할리우드의 전설 말론 브란도를 지목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실제로 그 팔라펠 아저씨와 말론 브란도를 단 6단계 인맥만으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80억 명이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우린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연결망 안에 존재합니다. 단 5단계면 100억 명을 넘어서고, 이론대로라면 지구상의 누구와도 금세 이어져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맥은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지역, 직업, 관심사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 좁은 울타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단 6단계의 기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낸 사람이 바로 1990년대의 두 과학자 던컨 와츠와 스티브 스트로가츠였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작다는 사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해냈고, 그 발견은 이후 인터넷, 질병 확산, 인간 심리까지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되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했죠. 원형 배열된 규칙적 네트워크에서 연결고리 중 단 1%만 무작위로 재연결하면 평균 분리도가 50에서 10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클러스터링 특성은 유지되면서 세상이 무작위 네트워크만큼 작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로가기 연결이 핵심이었죠. 인터넷 체스클럽에서 네덜란드 친구를 만나면 모든 친구가 네덜란드와 2단계 거리에 있게 됩니다. 평소 관계 밖 사람과의 연결을 바로가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실제 80억 인구에 이 모델을 적용하면 1만 개 우정관계 중 단 3개만 바로가기 성격을 가져도 평균 분리도는 6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수학이 보여준 것은 세상이 왜 작은지가 아니라 세상이 작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와츠와 스트로가츠는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고 싶었지만 1996년 당시 대규모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은 선충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벌레는 정확히 282개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평균 14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렬 배열이라면 평균 분리도가 14 정도였을 터인데 실제로는 2.65에 불과했죠. 완전 무작위 연결이라면 2.25였으니 자연이 정말로 작은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연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후 할리우드 배우 네트워크와 미국 전력망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평균 분리도는 4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뭐 어때? 였죠. 세상이 작다고 해서 질병 확산이나 정보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규칙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감염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73일이 걸렸지만 단 10% 바로가기만 추가해도 26일로 단축됐습니다. 완전히 무작위 네트워크와 거의 동일한 속도였죠. 친구 10명 중 1명만 바로가기 성격을 가져도 질병 확산 속도는 극적으로 빨라지는 셈입니다. 1998년 와츠와 스트로가츠의 3페이지 논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약 5만 8천 건의 인용을 받았는데 이는 히그스 보손 논문보다 높고 왓슨 크릭의 DNA 논문보다 거의 3배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스트로가츠에게 FBI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범죄 수사에서 머리카락이나 섬유 증거에 이 차 전파 확률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버스에 섬유를 남기고 용의자가 그 버스에 앉아 있을 가능성 말이죠. 1998년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가 인터넷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억 개의 웹페이지에도 불구하고 평균 19번의 클릭만으로 두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었지만 이 네트워크는 와츠, 스트로가츠 모델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라바시가 예상한 것은 종 모양 곡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키 분포와 비슷한 패턴으로 대부분 사이트가 평균적인 링크 수를 가지고 양쪽 끝에 이상치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곡선은 처음에 가파르게 시작됐죠.
많은 웹사이트가 링크를 많이 갖지 않았는데 정말 긴 꼬리가 있었습니다. 평균보다 100배 더 많은 링크를 가진 웹페이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후 같은 사이트들이 바로 그런 슈퍼 커넥터였고 바라바시는 이를 허브라고 명명했습니다. 웹을 작은 세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허브들이었지 바로가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라바시는 모든 대규모 네트워크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1991년에는 아주 작은 월드와이드 웹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조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노드씩, 하나의 웹사이트씩 성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적 연결입니다. 새로운 노드가 생기면 이미 더 많이 연결된 노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두 원리만으로도 허브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항을 예로 들어보면 1955년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상업항공편을 시작했을 때 긴 활주로와 충분한 공간을 갖춰 항공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더 많은 항공사가 들어올수록 승객들에게 더 많은 연결 옵션이 생겼죠. 이는 오헤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규제 완화 이후 이 피드백 루프는 가속화됐고 오늘날 오헤어는 미국에서 가장 연결성이 높은 공항으로 200개 이상의 목적지와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허브는 인공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발견됩니다. 먹이 그물에는 대서양 대구 같은 핵심 어종이 수백 종의 포식자와 피식자를 연결하죠. 우리 세포의 대사 네트워크에는 ATP 같은 분자가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을 관장합니다. 뇌의 신경망에는 전전두엽 피질처럼 수백 가지 기능을 연결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허브 덕분에 몇 번의 비행으로 전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이런 연결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2025년 8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폭풍으로 폐쇄됐을 때 280편이 취소되고 전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의 악천후가 24시간 안에 전국의 여행 패턴을 바꿔놨던 겁니다. 자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양 대구 같은 핵심 어종 하나만 사라져도 전체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아킬레스건이죠.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연구자들이 질병의 대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브 역할을 이해하면 치료법 개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억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1990년 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HIV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포스터, TV 광고, 학교 강연 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콘돔 사용을 권장했지만 감염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허브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사창가에 모든 손님이 콘돔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효과는 엄청났어요. 군 입대 젊은 남성의 HIV 감염률이 50% 이상 감소했고 2013년까지 이 정책으로 500만 건 이상의 감염을 예방했다고 추산됩니다. 허브와 바로가기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겉보기보다 더욱 연결되게 만듭니다. 공항 지연, 정보, 질병 등 모든 것이 빠르게 확산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더 깊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행동과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1997년 와츠와 스트로가츠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으로 바로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협력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데 둘 다 협력하면 각각 동전 3개, 한 명이 배신하면 5개와 0개, 둘 다 배신하면 각각 1개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최선의 선택은 항상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80년 로버트 엑슬로드가 수백 번 반복하면 협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발견했었죠.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맞대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력하되 배신에는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츠와 스트로가츠는 이를 네트워크에서 시뮬레이션했죠. 각 플레이어가 주변 몇 명과 연결된 일반 네트워크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연결, 대부분이 협력하면 그 플레이어도 협력하고 대부분이 배신하면 보복으로 배신하는 규칙이었습니다. 배신자들로 둘러싸인 협력자 집단으로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이 확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연결을 바로가기로 다시 연결하자 갑자기 협력자들이 무너지고 배신자로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바로가기 비율이 임계점을 넘으면 게임이 끝날 때 협력자가 0이 되는 거였죠. 정말 놀라운 점은 같은 전략,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연결 방식만 바꿨을 뿐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협력하던 세상에서 연결 방식만 바꿔도 서로에게 불친절하고 배신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협력은 작은 무리를 통해 촉진됩니다. 친구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만남을 갖게 되고 협력은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면 협력하는 게 유리해지죠. 반면 인터넷 세상처럼 누구나 접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는 세상은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세상이 디즈니 노래처럼 좋은 세상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마을에서는 피했을지 모르는 독성과 악의에 노출되게 만드는 거죠. 소셜미디어 초기 아이디어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과 오랜 친구들을 연결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효과를 보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왓츠는 실제 인간 피험자로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공공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네트워크 구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완전히 클러스터링된 네트워크와 완전히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협력 가능성이 동일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왓츠는 네트워크 구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러스터링이 잘 된 네트워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우연히 누군가 협력을 시작하면 모두가 협력하지만 누군가 이탈을 시작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았거든요. 마치 칼날 위에 있는 것 같죠. 한 사람이 이기적인 짓을 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세상이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와 어울릴지 선택할 수 있죠. 왓츠가 플레이어들이 누구와 함께 플레이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실험을 다시 진행했더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누구와 함께 플레이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할수록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행동하고 결단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삶에 불어넣는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는 건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요. 선택은 여러모로 강력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격변을 일으키기 쉬운 무언가가 있어 항상 불안정한 경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생각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집니다. 개인이 운동을 시작해 성장하고 도약하는 건 가능해요. 결국 역사를 보면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놀라운 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과학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우리를 형성하지만 우리 행동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